시간이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하죠.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고요. 네, 건강히 보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정혜인 교수 목소리만 들었을 때 그 컨디션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네. 되게 엘레강스 하신데요, 목소리. 아, 네.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 엘레강스 하실까? 가을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오늘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담론화되고 공론화돼야 되는 이야기인데 우울증 이제 주변에 그냥 일상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사실 저는 매년 건강검진을 가야 되지만 매번 미뤄서 거의 막바지가 되어서야지 마치 숙제하듯이 가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의학 박사가 신체 질환을 미리 검진해서 찾아내지 않는 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학 박사 입장에서야 그렇겠죠. 네. 이게 참 건강검진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는 거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참 어리석은 선택이다. 미리 검진하지 않는 게 이거는 진짜 네. 100번 맞는 말 같습니다. 그쵸. 예. 현대의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병이 생긴 이후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방의학이라는 개념이 도입됐고 건강에 관련된 위험 요인을 미리 조사하고 그리고 또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는데 이걸 왜 놓치느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환자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게을리한 사람이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문제. 예전에 톰 크루즈 나왔던 영화 중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건데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고 예방의학, 병을 미리 예방한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요즘은 그런데 예방의학을 통해서 네. 전구병변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네네. 여기서 전구병변은 최초에 나타난 어떤 병이 만들어질 형태가 다음에 나타나게 될 보다 중요한 병이 만들어질 형태의 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구병변이라는 게 네네네. 처음에 어떤 병, 조그마한 병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나타났을 때는 다음에 더 큰 병이 만들어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까? 맞습니다. 정신 건강에서도 이렇게 전구병변이라 불리워질 사전 질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불안으로 시작된 우울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모든 정신질환의 최초 시점에는 불안한 마음과 함께 가벼운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우울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전부 우울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불안은 또 생존과 연관된 감정 신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기가 다가온다고 느껴질 때 위기관리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불안감이 발생하는 거죠. 불안이 없으면 아마 생존의 위협을 당연히 받을 거니까요. 그럼요. 애들 때는 불안감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는 진짜 겁없잖아요.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고. 네. 아니 근데 가을이라서 계절 탓이거나 아니면 날씨 탓에 기분이 좀 이렇게 처질 수도 있고 또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왕왕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예. 제가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예. 우울해지면 평소보다 행동이 좀 느려지고 왠지 슬픈 마음이 들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짜증스럽거나 불안해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가벼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여러 기능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기분이 처지고 의욕이 안 생기는 경험은 누구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질환이 아닌 것이 보건의료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70% 이상이 우울감을 느꼈지만 대부분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70% 이상이면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비중 그렇죠.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울증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물론 전문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때 맞습니다. 내가 우울하고 불안감이 생겨가지고 내 생활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울증 아닌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코올 그러니까. 의존증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의존증이 술 때문에 일이라든가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다라고 하던데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그럼 네. 문제는 어떤 경우입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직장인인데 상사한테 혼이 나서 상사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상사를 보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죠. 상사는 늘 불편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 출근하는 것이 어렵고 월요일이 두려워서 일요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이고. 이거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예. 학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시험을 망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돼서 나 학교 안 갈 거야, 학교 관둘 거야 이러면 심각해지는 수준인 거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 특히나 장기간 이어진다 이러면은 우울증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현대인들한테 이 우울증이라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쵸. 뭐 오죽했으면 한국의 사망 원인 5위고 1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기분만 우울한 게 아니라 신체적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인 것도 하죠. 뭐 소화가 안 되거나 두통과 피로감이 쌓여서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도 계속 불편한 거죠. 호흡이 답답하거나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공황장애 증상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특히나 청년층에서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제 가정의학과나 내과 가지만 사실은 특별한 소견이 없어서 신경성이라는 그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한의원에 간다면 보약을 처방받거나 또 뭐 급기야는 화병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듣게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대처법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대처법이라고 해서 자 이걸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를 저는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잠깐은 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2주 이상 계속 지속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 이거는 가벼운이 아니라 병적인 우울증의 상태가 된다는 걸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러면서, 이상하다면 시간을 체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내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태가 지속되었는가를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이걸 좀 살펴보시고 나면 내가 이 살펴본 전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신체 증상을 겪고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너무 많이 필요하거나 활력이 떨어지거나 계속되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거나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계속 이건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고력과 집중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예전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또 이건 좀 더 나아간 생각이긴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너무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하다못해 자해하거나 극단적인 시도를 막 하고 싶어지는지. 예. 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거는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거죠.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음식을 멀리하고 이런 것도 증상일까요? 물론입니다. 이 너무 많이 먹거나 아예 안 먹거나,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잠을 자거나 아예 안 자거나, 이 모든 것이 다 증상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다양하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나한테 혹시나 이런 게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나의 우울감이 어떤지 이걸 살피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이죠. 안타깝지만 사실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 유전적인, 정신사회적인, 생물학적인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A 때문에 B가 발생합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마음 상태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일의 성과를 내는 상태가,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것을 얼마나 내 탓으로만 돌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지 되고요. 앞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정서 때문인지요, 이런 정신문제, 정신질환이라든가 또는 마음이 아프다 이럴 때 전문가 찾아가기를 참 꺼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권유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혼자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 어디가 아픈 것 같아라고 하면서 찾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신체적인 질환도 보여지는 질환도 찾아가는 게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질환을 찾아가는 것들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데요. 우울증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충분히 치료하지 않거나 방치하게 되면 완전히 나을 수도 없고 만성적으로 계속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는 심리치료를 받는 것과 더불어서 약물치료까지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찾아가려고 하면은 뭐 상담하고 약물 이게 돈 많이 들지 않나 하는데 거의 100% 가깝게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아, 네, 물론입니다. 네, 이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그런데요. 이제 그런 것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가서 흔적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그쵸. 일들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나.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미리 검진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심리학자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은 가까운 심리상담센터나 심리치료센터, 정신건강센터 이런 곳에 방문하셔서 내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꺼리는데 이런 것도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심리학자 찾아가서 상담하면 말이죠. 자, 오늘 알쏭달쏭 심리학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혜인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